네, 안녕하세요. 저희 예비고이 국어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대치메카에서 국어를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학원들에서도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이제 전 학년 학생들을 좀 체계적으로 끝까지 책임지고 수업을 하고 있는 강사입니다. 자, 예비고이 일단 올라가는 학생을 이제 자녀로 두신 어머님들이실 텐데, 겨울방학에 국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이제 조금 걱정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것을 어떻게 이제 좀 준비를 해야 될지 조금씩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은 뭘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이제 좀 생각을 해보려면 일단 수능 국어 그리고 내신 국어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조금 더 잘 아시고 난 다음에 판단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수능 국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수능 국어 이번에 며칠 전에 시험을 봤죠. 자, 그래서 수능이 이제 조금 바뀐 형태로 이번에부터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통 과목과 이제 이렇게 선택 과목으로 나누어서 이제 시험을 보게 됐는데요. 자, 이 공통 과목 같은 경우에는 문학하고 그다음에 독서가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은 화작하고 언매 요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끔 되어 있었죠. 자, 공통 과목 같은 경우에는 문학이 17문제, 그 다음에 독서가 17문제, 그리고 이제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총 11문제가 출제가 되게 됩니다. 총 45문제를 푸는 시험이고요. 비중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공통 과목에 조금 더 비중이 있는 편이긴 합니다만 일단 11문제라고 하더라도 이제 배점으로 쳤을 때는 한 24점 정도가 되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점수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제 공통 과목에서도 문학이나 독서 17문항씩 딱 배정이 돼서 절반으로 딱 되어 있는데 각각 38점씩 해가지고 배정이 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공통 과목 그리고 선택 과목 이 두 가지를 다 염두에 두면서 아이를 이제 공부를 시키셔야 될 텐데, 자, 이 공통 과목 중에서 문학하고 그 다음에 독서 같은 경우에는 또 2학년에 올라가서 이제 내신을 보게 되는 그 과목하고 또 밀접하게 연관이 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2 내신 국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고2 내신 국어 같은 경우에는 1학기에는 주로 문학이 이제 시작이 돼요. 1학년 때까지만 해도 과목명이 이제 국어라고 되어 있어서 앞에서 보셨던 그 수능 국어라고 할 수 있는 그 전 영역이 조금씩 이제 배치가 되어 있었는데 이제 고2 내신 국어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한 영역에 이제 집중을 해가지고 학기마다 이제 시험을 치르게 되죠. 그래서 1학기 때는 문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배우게 돼서 이제 문학에 이제 집중을 하게 되고 2학기 때 올라가면 이제 독서 또는 이제 언어와 매체, 여기서 언어라고 하는 거는 문법에 해당이 됩니다. 자, 요거를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예전 기조하고 조금 달라진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수능이 이렇게 선택 과목으로 바뀌기 이전에는 많은 이제 학교들이 뭐 문학이라고 하는 건 1학기 때 했던 거는 변화가 없지만 2학기 때 이제 언어를 선택하는 경우들이 꽤 있었거든요. 왜냐면 여기서 이제 문법을 2학년 때 좀 잘 해두지 않으면 3학년 올라가서 다시 이제 문법을 시작하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2학기 때 대부분의 학교들이 언매를 선택하는 추세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공통 과목이라고 하는 것에 독서가 이제 들어가게 되고 선택 과목으로 언어와 매체가 빠지게 되면서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지 않는 학생들을 조금 배려를 하는 차원에서 2학년 때 2학기 때 언매가 아니라 독서를 이제 대부분의 학교들이 이제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점이 좀 있는데요. 이제 문학 같은 경우에는 이 2학기 내신을 준비를 하면서 뭐 내신에도 도움이 되고 뭐 이걸 공부하면 수능에도 조금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를 체감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상 여기서 독서라고 하는 것이 이제 2학기 때 배우는 독서는 교과서에 있는 지문을 이제 배우게 되잖아요. 물론 학교에 따라서는 모의고사를 출제를 하시는 선생님들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기반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 교과서 독서이거든요. 그래서 이 교과서 독서 내용은 사실 수능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내신 독서를 좀 준비한다고 해서 충분히 수능의 독서 그 비문학 영역을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걸로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독서 같은 경우에는 내신 국어를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공통 과목이 되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그 비문학을 공부할 때 따로 수능적인 어떤 독서 영역을 따로 공부를 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뭐 2학년 내신 같은 경우에 있는 이 문학 같은 경우에는 내신을 같이 가지고 가면서 수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부를 같이 해가면 되겠구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언어와 매체가 문제죠. 사실
예전에 2학기 때 이렇게 언어 매체를 진행하면 제가 이제 아이들하고 3학년 때 수업을 할 때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면 1학년 때 어느 정도 문법을 해놓고 오고 2학년 2학기 때쯤 이제 2학기 끝나고 또 3학년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문법에 대한 게 아직 반짝반짝 살아있는 상태로 넘어와서 다시 한번 뭐 문학을 정말 딥하게 처음부터 다 짚어주거나 그러지 않고 시작을 할 수가 있었는데, 사실 이렇게 해서 독서만 이제 2학기 때 접근을 하게 되면 아, 나 이제 언매를 선택해야지라고 하는 학생들도 1학년 때 배웠던 거를 대부분 이제 1년 정도 지나면서 대부분 까먹게 돼요. 그래서 언어와 매체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내가 이걸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2학기에 선택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미리미리 조금씩 대비를 해줘야 되는 그런 영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지금은 화작인지 언매인지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지 못한 학생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문법이라고 하는 걸 아예 내가 공부를 해야겠다 아니면 내가 이걸로 정했다라고 하는 학생들의 조금 한한 내용이긴 하지만요. 만약에 그런 가능성이 좀 있으면 문법도 조금 신경을 쓰면서 2학년을 좀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겨울방학 때 이제 수업을 제가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 수능과 내신의 두 마리의 토끼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잡아서 공부를 할 수가 있을까 했을 때 제가 이제 비중을 이렇게 잡았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모든 공부는 밸런스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뭐 겨울방학 때 문학만 엄청 한다든지 아니면 뭐 독서만 엄청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좋은 공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 영역을 다 가지고 가되 다만 이번에 내가 조금 더 비중 있게 공부하면 더 효율적인 것들에다가 좀 비중을 두면서 전체적인 걸 학습을 하는 거예요. 자, 문학이 고2 내신의 1학기 때 진행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겨울방학 때 이 국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문학의 비중이 많이 커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만큼 큰 글자로 제가 비중을 표시를 해놨죠. 문학은 사실 다른 그 영역에 비해서 공부해야 될 양도 많고 뭐 좀 작품 수도 사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체화되는 그런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려요. 그래서 문학은 내신 대비로 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수능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도 이 문학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2학년 시기에 잘 다져놓고 넘어와야 됩니다. 어머님들이 좀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문학은 실제로 이렇게 수능 같은 거 봤을 때 오답률 이렇게 보면 문학 틀린 애들은 거의 없던데 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는 문학이 뭐 쉬워서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문학 공부는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2학년 때 그렇다고 문학을 좀 소홀하게 하고 뭐 비문학만 한다든지 그렇게 결국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학년에 해야 되는 그런 공부들이 있으니까요. 2학년 때는 이 문학이라고 하는 걸 좀 더 중점적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들을 그냥 내버려 두느냐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한번 배우고 난 다음에 그게 제자리에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안 하면 계속 후퇴되기 때문에 계속 그만큼의 어떤 실력이라고 하는 걸 유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공부는 계속 필요해요. 특히나 독서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하는 내신 공부로 어떤 커버가 되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에 수능에 맞는 독서 공부라는 것이 반드시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문학 다음의 비중으로 독서를 제가 이제 꼽았고요. 그 다음에 화작과 언어와 매체 같은 경우에는 선택 과목이라서 아예 빼버릴 수는 없는 영역이라 제가 둘 다 아이들한테 경험하게끔 만들면서 아, 나한테는 화작이 좀 더 맞는다. 그 다음에 나한테는 언매가 좀 더 맞는다라고 하는 걸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수업을 조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능과 내신을 전부 다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수업이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문학에 대한 얘기부터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문학은 대부분 1학년 때 대부분의 그 교과서들이 문학 아니면 문법 이걸 중점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문학은 그래도 조금 익숙한 느낌이 들어요. 다만 많은 작품을 학습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내가 알고 있는 것도 그렇게 딥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1학년 때는 기본적인 그러니까 뭐 문학의 기본 개념이라고 하죠. 그래서 기본 개념 그리고 개념어 뭔가 이런 위주의 학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작품의 어떤 수도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작품 수가 좀 적습니다. 그냥 갈래별로 한두 개씩 배우는 정도의 수준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2학년으로 올라오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학이라고 하는 교과명으로 바뀌기 때문에 당연히 심화적인 학습이 필요하게 됩니다. 2학년 문학 교과서가 총 이제 10종 정도가 되는데요. 그 10종 교과서에 있는 작품 수가 한 1000여 개 정도 되거든요. 물론 이제 중복되는 작품이 이런 거를 좀 제외하면 좀 더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작품이 실려 있어요.
그렇다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우냐? 그럴 순 없겠죠. 자, 이 10종 중에서도 겹치는 좀 이제 교과서마다 좀 많이 다루고 있는 주요 작품들이 있는데 그 주요 작품들을 통해서 좀 심화학습을 진행을 해야 되고 제가 여기에 좀 굵은 글씨로 써놓은 것처럼 여기서는 단순히 그냥 기본 개념어에 대한 좀 방법론적인 거에 대한 학습이었다면 여기서는 갈래별로 어떤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시대별로 또 어떤 흐름이 있고 그 다음에 주제별로 어떤 특징들을 보이는지 조금 더 세분화되어 있는 그런 학습을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조차부터 제가 8조차까지 이렇게 조금 커리큘럼을 짜봤는데 1조차하고 2조차에는 현대시가 이제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대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작품 하나하나 그 다음에 시라고 하는 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는 기본적으로 1학년 때 어느 정도 학습을 하고 넘어왔겠지만 시라고 하는 게 전체적으로 어떤 역사를 가지고 진행을 해왔는지 그 흐름이라고 하는 건 아직 잘 공부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대별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는 좀 학습을 하게 되고요. 그 대표 작품을 통해서. 자, 이 고전시가 같은 경우에는 시대별적인 것도 있지만 갈래적인 특징들도 있어요. 현대 시를 갈래로 나눌 수는 없지만 고전 시가는 여러 갈래들이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고대가요부터 시작해가지고 주로 이제 자주 출제가 되는 뭐 고대가요 한가, 고려가요 한시 이런 것들을 배우고 그 다음에 비중이 이제 가장 많은 시조하고 가사를 이제 4주차에 학습을 하면서 갈래별로 있는 특징을 통해서 이제 작품을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수업이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5주차, 6주차에서는 현대 산문, 그래서 소설, 뭐 극화, 수필 이런 것들을 다 다루게 되고 고전 산문에서도 고전 소설과 고전 수필을 통해서 좀 이제 시대별로 그리고 주제별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중점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런 학습이 이제 필요한 이유를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주 따끈따끈한 문제를 제가 가져갔습니다. 자, 이번에 2022 학년도 수능 19번 문제에 나와 있는 지문하고 이제 선택지 하나만 이제 제가 가지고 왔어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 뭐 수능 많이 어려웠다라고 하죠. 그리고 문학에서는 주로 이 현대시하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그 수필하고 같이 실려 있는 거기서 이제 오답이 조금 많이 나왔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육사라고 하는 작가의 작품이 나왔어요. 굉장히 친숙한 작가죠. 잘 알고 있는 작가입니다. 그런데 뒤에 초가라는 제목이 딱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문학을 처음에 이제 접근을 할 때 제목하고 그 다음에 작가를 먼저 확인을 하게 되는데 이육사를 먼저 보고서는 되게 반가운 마음이 들었다가 옆에 있는 초가라고 하는 작품을 보고 내가 모르는 그런 작품인데? 하고 조금 당황하게 되겠죠. 그래서 낯선 작품입니다. 근데 이렇게 출제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익숙한 작가의 낯선 작품을 갖다 놓는 경우. 자, 그리고서 이제 문제를 이렇게 출제를 하게 되는데 저 작품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육사가 어떤 배경에서 시를 이제 썼고 그 다음에 어떤 시대적인 어떤 상황에서 그걸 써서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작가인지를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아무래도 처음 보는 작품이라 하더라도 접근을 하는데 조금 더 수월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 뒤에 있는 거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거는 교과서에 실려있는 고2 그 문학 교과서에 실려있는 작품들입니다. 앞에 있는 이육사와 마찬가지로 윤동주라고 하는 작가, 그 다음 백석이라고 하는 작가도 굉장히 유명한 작가죠. 이 두 분 다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해서 시를 창작하셨던 분들인데 일단 1학년 정도 되면 이제 제가 아이들한테 알려주는 이제 기본적인 개념 중에 시공간적 배경이 뭐를 의미하냐면 시적 상황을 의미할 때가 많다 이렇게 알려줘요. 이게 이제 1학년 때 배우는 가장 기본적인 문학 개념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시적 상황을 나타내는 시공간적 배경이 각각의 어떤 시대별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그 시대적인 배경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부정적인 시기이기 때문에 그 부정적인 시기의 느낌을 이제 어떤 상징적인 언어로 많이 표현을 하냐면 시공간적 배경 중에서 뭐 겨울이라는 그 계절적인 배경과 그 다음에 밤이라고 하는 좀 어두운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시간적인 배경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자, 그거를 이 문학 작품들을 통해서 배우게 돼요. 그래서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겨울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일제강점의 부정적인 현실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백석의 수라라고 하는 이 작품에서도 차디찬 밤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 차디찬 밤이라고 하는 것 시간적인 배경이잖아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겨울이랑 밤이라고 하는 이런 시간적인 배경을 특징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경험한 친구들은 교과서에서 다 나오는 작품이에요. 요거를 경험한 친구들은 앞에서 이 나와 있던 초가에 요게 벽에 서려 성에 끼는 한겨울 밤은이라고 했던 요 한겨울 밤이라고 하는 시간적인 배경, 그리고 뭐 독립 일고자인 강불로차 얼어붙는다는 이런 공간적인 배경의 속성이 일제강점의 부정적인 현실적 상황과 연결되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충분히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번 선택지에 보면 강물이 얼어붙는 삭막한 겨울의 이미지로 일제강점기의 가혹한 현실상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맞는 선택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충분히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다른 작품을 통한 연습, 그리고 비슷한 어떤 시대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작가의 어떤 작품들, 이런 것들을 여러 개를 학습을 하는 동안에 새로운 작품이 왔을 때도 내가 이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쌓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문학을 그냥 배워서 그걸 그대로 이거는 이렇게 배웠으니까 그게 그런 뜻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작품들을 통해서 스토리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자기가 정리를 하고 그거를 다른 낯선 작품이 나왔을 때 적용을 하는 그런 학습이 되어야지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고전시가를 좀 보여드릴 건데요. 이 고전시가 중에서도 지금 보고 계신 거는 시조에 해당이 되죠. 자, 이 시조의 특징을 알고 있으면 여기서 이 500년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금방 이제 캐치를 해낼 수가 있는데요. 자, 시조라고 하는 거에 대한 학습을 할 때 이제 제가 고려 중기부터 발생을 해서 고려 말기에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조선 시대에 많이 이제 창작이 돼서 지금까지도 전해오고 있는, 그러니까 현대시조라는 명목으로 전해오고 있는 장르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자, 그런데 결국에는 많은 작품들이 조선시대에 쓰였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500년 왕업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의 역사로 봤을 때 500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역사는 고려 왕조와 조선 왕조 둘밖에 없죠. 근데 이 시조라고 하는 것이 고려 왕조에 대한 얘기인지 조선 왕조에 대한 얘기인지는 시조가 조선시대에 활발하게 사용이 됐기 때문에 이게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조선시대가 저렇게 500년밖에 안 갈 거라고 예언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래서 결국 저기서 500년 왕업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이 시조 안에서 등장을 했을 때 전부 다 이거는 고려 왕조를 의미하는 거겠구나. 뭐 고려 왕조에 대한 얘기, 500년 왕업이 뭐 목적의 부처신이라고 했을 때 대부분은 그 고려 왕조의 멸망에 대해서 조금 한탄을 하거나 슬퍼하거나 그런 정서를 가지고 있는 작품들이에요. 그래서 이 작품을 배웠다라고 하면 여기 와서도 이 500년이라고 하는 단어가 결국 고려 왕조에 대한 이야기이겠구나라는 거를 먼저 짐작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훨씬 더 수월하게 작품을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이 시조라고 하는 갈래상의 어떤 특징을 학습하는 것이 새로운 지문을 이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도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뭐 이런 거 이외에도 자, 여기 똑같은 작품인데 밑에 거만 제가 다른 걸로 바꿔봤거든요. 자, 여기에 석양이라고 하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석양이라고 하는 단어도 해라고 하는 게 그때 당시에 습관적으로 임금이나 왕조로 많이 사용이 됐다. 자, 그런데 이 해가 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왕조의 어떤 멸망을 나타낼 때가 많더라. 만약에 이런 것도 같이 알고 있으면 이 고려 왕조와 같이 연결시켜서 석양이라고 하는 건 이 고려 왕조의 멸망을 의미하는 거겠구나라는 것을 배우고 난 다음에 다른 작품이 나왔을 때도 석양에 홀로 서 있어서 갈 곳을 모른다라고 하면 나라가 망하는 상황에서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거구나라고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관습적인 것들을 모든 작품에 다 적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나머지의 그런 것들도 충분히 판단을 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구름이라든지 매화라든지 이런 상징적이고 관습적으로 사용이 되는 그런 단어들을 통해서 같이 유출을 해놓은 과정이 필요는 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요 시조에 관련되어 있는 어떤 특징들, 그리고 거기서 습관적으로 쓰는 그런 상징물들, 이런 것들을 계속 학습을 하면서 다른 작품이 나왔어도 그 시조에 해당되는 다른 작품이 나왔을 때 요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학년 문학을 이제 공부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될 수 있는 교과서에 주로 실리는 주요 작품, 그것들을 배우고 그것들의 특징들을 좀 잘 정리한 다음에 교과서 밖에 있는 작품들이 나왔을 때도 내가 얼마나 잘 해석할 수 있는지 그것을 연습하는 과정이 지금 이번에 필요한 과정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문학은 일단 주요 작품을 중심으로 학습을 합니다. 여기서 주요 작품이라고 하는 거는 이 문학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배우게 되면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문학 내신 대비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요걸 토대로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갈래상의 특징, 뭐 시대적인 특징, 그리고 뭐 주제별 어떤 특징들, 이런 것들을 다 학습을 하고 나서 그거와 관련되어서 연계할 수 있는 교과서 밖의 연계 작품을 학습을 하면서 낯선 작품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같은 것들을 계속 키우는 그런 수업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를 중점적으로 문학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자, 다음 이제 독서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어머님들 이제 독서 굉장히 관심 많으실 텐데, 자, 이번에도 그렇고 예전에도 사실 쭉 그래 왔습니다만 항상 수능 국어에서 가장 많은 오답률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독서입니다. 그래서 1등급이냐 2등급이냐 이런 상위 등급을 결국엔 결정을 하는 게 독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만큼 비중이 좀 높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금방 잡히는 그런 영역도 아니긴 합니다만. 자, 22년 수능 국어에서 22학년도 수능 국어, 이번 수능 국어에서 오답률 탑 10을 뽑아봤더니 그 중에 7개가 독서였고요. 그 다음에 15개를 뽑아봤는데 그 중에 또 10개가 독서였어요. 그러니까 앞에만 다 포진해 있고 나머지는 쉽고 이게 아니라 뭐 여기까지 맞았으면 뭐 1등급 여기까지 맞았으면 뭐 3등급 이 정도가 되겠죠. 10개까지는 아니고 한 7개 정도? 이번에 한 84점 정도, 엄매를 기준으로 해서 한 84점 정도가 뭐 1등 컷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엔 상위권의 학생들도 많이 이제 독서를 틀리게 되고 뒤에 가면 갈수록 또 독서의 그 오답률 비중이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에는 쉬운 문제, 조금 더 쉬운 문제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 조금 더 어려운 문제 이런 것들에 전체적으로 독서가 포진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방향이 조금 바뀌었다는 게 특징인데요. 이번에 또 학생들이 지문이 독서가 짧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좀 어렵게 느낀 이유는 지금까지의 어떤 출제 방향, 평가원이 냈던 그런 독서의 출제 방향하고 살짝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사실적인 사고로 앞에 있는 그 지문을 그냥 바로바로 선택지와 매치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그다음에 정보량이 굉장히 많이 제시가 돼서 그걸 다 읽고서 사실적인 사고로 막 이제 왔다 갔다 거리면서 찾는 그런 어떤 능력을 요구하는 그런 시험이었다면 이제는 완전히 이제 추론적인 사고, 내가 이 지문을 완벽하게 내 걸로 만들어서 이해를 해서 이걸 토대로 그 다음에 적용을 하거나 구체적인 상황에 어떤 넣거나 뭐 창의적인 사고를, 그러니까 추론적인 사고를 통해서 그 숨어있는 의미를 찾아내거나 이런 사고가 훨씬 더 필요한 그런 시험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전에 했었던 뭐 구조적인 독해, 뭐 그게 아예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것만으로는 이제 완전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에 독서의 근본이라고 하는 걸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그거의 근본은 사실 이해입니다. 이 이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지문에 조금 집중을 할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단순하게 그냥 요렇게 스킬을 가지고 요거 나오면 얘가 답이야, 요런 그런 방법이 아니라 지문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글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흘러가는 것인지를 내가 결국에 읽는 그런 독해력, 그런 이해력 같은 거를 점차적으로 키워가는 그런 수업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도 이번에는 그쪽 방향으로 예전에 했던 뭐 구조 독해나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는 뭐 따라옵니다. 구조를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글을 접근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예를 들면은 뭐 리트적인 사고, 그러니까 좀 언어와 뭐 이해, 뭐 추론,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수업을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조금 힘들 수는 있습니다만 결국적으로는 방향은 이런 식으로 잡아야 된다는 걸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화작과 언매 선택 과목인데요. 이제 선택 과목도 사실 중요하긴 하죠. 근데 지금 요 3시간 안에 사실 문학과 독서를 가면서 이것까지 비중을 그렇게 넓게 하기는 조금 힘든 상황이니까 문제를 통해서 아, 내가 이 문제가 나한테 맞는다. 이런 영역이 선택 과목을 내가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게 더 맞는다. 이게 조금 더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기준은 제시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화법과 작문, 그 다음에 언어와 매체 전반에 대한 학습을 하게 되긴 하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가원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기출 문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정도의 수업. 그래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어떤 과목, 어떤 영역을 어떻게 수업을 할 것인지를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겨울방학 커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보여드릴 텐데요. 자, 일단 수업은 일요일에 2시부터 5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1월 2일에 이제 개강을 하게 됩니다. 자, 문학하고 독서하고 화작, 언매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앞에서 미리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않겠고요. 자, 주차는 지금 1주차부터 8주차까지 제가 쭉 해놨는데 여기 약간 잘려 있네요. 자,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문학 그 허리랑 마찬가지로 현대시와 고전시가 이제 전체적으로 다 진행이 되고 독서도 인문예술, 사회, 문화 이런 식으로 각 영역별로 한 번씩 다 볼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고요.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언매와 화작이 조금씩 이제 진행이 되는데 격주로 한 번은 언매, 한 번은 화작 이런 식으로 경험을 할 수 있게 이제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자, 과제하고 테스트하고 학습 관리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일단 과제는 이렇게 3가지가 나가게 돼요. 자, 여기서 매일 국어, 그럼 매일 어휘. 제가 이제 명칭을 이렇게 정해 놓았는데, 말 그대로 매일매일 푸는, 그리고 매일매일 외우는 그런 어휘입니다. 뭐 학생들이 잘 그거에 맞춰서 따라왔을 때만 이제 그게 가능은 하겠지만, 해당 주차학습,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뭐 현대시, 뭐 고전시가 이렇게 잘 짜놓아 있는 그 학습 주차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과제물을 제가 제공을 할 거예요. 그냥 막 다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이제 현대시 학습을 20년대부터 뭐 50년대까지 했다면 그거에 맞춘 그거 외에 연계될 수 있는 다른 어떤 그 문제들이나 아니면 작품들을 경험할 수 있게끔 국어로 구성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풀어오면서 이제 그거를 이제 풀어보면서 좀 더 수업 시간에 했던 걸 다져가는 그런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매일어휘라고 하는 거는 1학년 때 사실 배우긴 했지만 까먹은 친구들도 있고 조금 자기가 비어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문학 개념어와 그 다음에 우리가 풀게 되는 그런 독서에서 나오는 필수 어휘들을 중심적으로 조금씩 외울 수 있도록 제가 또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 국어, 매일 어휘를 잘 이제 소화를 했는지 그리고 좀 공부를 했는지를 이제 테스트로 다음 시간에 이제 진행이 돼서 그게 잘 되지 않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남아서 다시 한번 재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간 모의고사가 주 1회 이제 제시가 되는데 이 주간 모의고사라고 하는 거는 제가 저기에 맞춰서 해당 주차 학습에 맞춰서 제공을 할 수는 없어요. 전 영역이 다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주간 모의고사를 굳이 왜 보느냐. 이거는 시험 운용 연습을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오늘 학습했던 내용을 내가 잘 푸는지 아닌지를 좀 넘어서서 그 감각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80분 동안 집중을 해서 내가 45문제를 풀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훈련을 하기 위한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목표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매일 국어, 매일 어휘는 수업 시간에 배웠던 것들 차근차근 이렇게 자기 걸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이 주간 모의고사라고 하는 거는 80분 동안에 내가 시간 운용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문제를 푸는 그런 방법에 있어서 좀 익숙하게끔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제가 아이들한테 나눠주고 집에 가서 모의고사 풀어와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거를 제 시간 딱 맞춰가지고 80분 동안 집중해서 푸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아이들을 이제 수업 시간도 아닌데 불러가지고 여기다가 붙잡아 놓고 80분 동안 풀게 하는 것도 사실상 좀 힘든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습 관리 부분에 주간 온라인 모의고사 실시라고 적어놨어요. 이건 뭐냐면 이때 받은 주간 모의고사를 집에 가지고 가서 저랑 이제 시간 약속을 해서 줌에 이제 접속을 해서 지금부터 이제 시험 시작합니다. 시작 해가지고 마치 이제 이 현장에 나와가지고 시험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모의고사를 매번 풀 수 있게끔 그렇게 관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3번에 있는 주간 모의고사는 주간 온라인 모의고사로 실시해서 관리가 된다는 점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과제는 매일매일 조금씩 풀 수 있도록 저는 이제 1일차, 2일차, 3일차 이렇게 다 계획을 다 세워놔서 그 계획표 안에서 풀 수 있게끔 이제 구성을 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학습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과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 수업은 이 정도로 이제 안내를 했고요.
저한테 일단 맡겨주시면 예비 고2 시작을 좀 탄탄하게 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해서 좋은 결실 맺을 수 있도록 도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